네, 안녕하세요. 쌍둥이 파파입니다. 오늘 볼, 어, 논문은 이온가정 아동의 단기 놀이치료 사례입니다. 혹시 평택대에서 지금 놀이심리 상담사 과정을 듣고 계신 분은 12월 11일 날은 요 논문 내용이 아닌 다른 것을 볼 거니까 어, 수업에 오실 때 요 관련 내용은 프린트 안 해오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프린트는 별도로 준비해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논문은 이혼을 한 가정의 아동의 분리불안과 신체화 증상, 학교 수업의 문제 등의 이유로 이제 상담을 하게 된 아동의 단기 놀이치료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15회기 동안 놀이치료가 진행이 됐던 사례이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우리나라 이혼율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혼율, 조이혼율 해서 이제 1000명당 몇 건인가라는 조사를 했는데요. 1990년대에는 1.1건이었다가 2000년도에는 2.5건, 2003년도에는 3.4건에서 정점을 찍다가 2010년부터는 2.3건, 2015년도에는 2.1건으로 소폭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혼율이 높은 편이다. 이 OECD 국가 중에서 영국이 2.4건, 독일이 2.3건, 스위스가 2.6건의 비슷한 수준에 있는 한국의 조이이혼율이 2.6%다. 2015년도 아주경지 신문에서 그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에 보면 한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제 2017년도 이혼 한 건수가 10만 6천 건이라고 합니다. 이제 비율을 보면 연령별로 봤을 때 4년 이하 이혼율이 20%대, 그 다음에 이제 20년 이상이 30%대, 그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이제 자연스러운, 흔하게 관찰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고, 이런 이혼이라는 주제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심리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이해들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이혼 당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의 전체 이혼의 48.4%가 차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 명인 경우가 25.5%, 두 명인 경우가 19.5%, 세 명 이상인 경우가 3.5%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이제 아동 청소년들의 어떤 삶의 변화에 적응하는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놀이치료는 이혼 가정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부담되는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며 갈등과 정서를 다룰 수 있게 하는 치료적 가치가 있다라고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 놀이치료 사례는 일단 뭐와 함께 이 아동은 여아 만 9세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모는 아동의 분리불안과 학교 생활 부적응을 부적응이 부분을 호소해서 상담을 의뢰했던 사례이고 15회기 단기 사례입니다. 주 1회 실시가 됐고요. 이제 아동을 보니까는 음, 뭐와 함께 있고 싶어서 학교에 안 가거나
아니면 조퇴를 하는 등의 분리불안 증세 보이고 가슴이 답답하다 막 호소하고 또래에 어울리지 않고 뭐 수업 시간에 멍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 근데 이제 좀 가정 내역을 살펴보면 가정 배경을 살펴보면 아빠 부는 40대 대졸의 자동차 정비사이고 무뚝뚝한 성격에 양육에는 무관심했으며 아동 이제 놀이치료 받은 아동의 만 7세경에 합의 이혼 여기 또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합의 이혼을 했고 아동은 이혼 당시는 몰랐다가 만 9살 때 이혼 사실을 알려주게 됐다고 합니다. 엄마는 이제 39세 고졸 판매원이고요. 이제 언니 11세 초등학교 5학년이 이제 같이 살고 있었고 지금 현재는 이 내담자도 같이 엄마 쪽에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혼 전에는 주부였으나 지금은 이제 판매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고 이혼을 무기력하고 우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는 이제 이혼 전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이 5세경에 부의 가출로 별거하게 되었으며 아동이 만 7세경 때 합의 이혼을 부가 먼저 이혼을 제안했고 합의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부가 아동의 친권 양육권을 갖고 있었고 이혼 후에도 모는 부와 재결합할 거라는 기대감에 아동과 언니를 같이 키웠다고 하고요. 일단 이혼 당시에는 이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이 만 9세경에 이 이혼 사실을 알게 되고 아빠가 이제 아동을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엄마하고 연락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리불안이 없었는데 막 학교 적응도 잘하고 그랬었는데 막 괴롭고 뭐가 분리된 게 괴롭고 잠을 못 자고 가슴이 답답하다 하고 또 학교 전학간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고 담임교사한테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고 뭐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2번 가출을 시도를 하고 또 등교하고 나서 택시 타고 학교에서 10분 거리 되는 모의 집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는 아동과 아동의 언니와 모와 함께 엄마와 같이 살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살고 있음에도 엄마하고 같이 있으려고 등교를 거부하거나 조퇴하거나 학교에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잘 울고 또래와 어울리지 않고 수업 시간에 멍하니 창문을 바라보고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동의 검사를 이 웩슬러 3로 이제 지능 검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HTTP, KFD, SCT, MSSB, KCBCL, PCIPA, 이제 엄마 대상으로 MMPI, SCT 이렇게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웩슬러 3 검사에서는 평균화 수준의 지능이 나타났고요. 전체 지능은 81에 언어성이 91, 동작성이 7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 영역에서 부모의 갈등 장면에서 긴장된 표현들이라든가 사람과의 교류하는 것이 불편해 하는 것들이 좀 의미하더라라고 이 논문에서는 보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 아동 상호놀이 평가에서 말이 없이 놀잇감을 둘러보고 놀이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지 않고 모두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습들이 많이 적고 그다음에 가만히 아동을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더라 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12CL에서 보면은 이제 그 점수가 많이 높게 나서 심리적 개입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위축 부분이 100이 나왔습니다. T점수가 100이 나와서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 성격 평가에서 MMPI에서 이제 2번 척도가 80, 그 다음에 6번 척도가 83이 나와서 좀 어떤 모의 우울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편집증적인 어떤 보고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KCBCL을 한번 이제 보시면요. KCBCL 같은 경우는 부모가 아동의 행동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한국 CBCL 사이트에서 샘플로 나온 결과지, 샘플로 나온 것을 이제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결과 요약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문제 행동의 총점, 내재화와 외현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임삼척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내재화 같은 경우는 여기 임상척도 중에서 불안 우울, 위축 우울, 신체 증상 요 세 가지의 점수를 합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내재화된 모습이고요. 이제 내재화 점수가 높게 나오면 일단 이 64점 이상이면은 좀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지금 사례의 아동 같은 경우는 내재화 점수가 78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입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내재화는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며 감정의 과잉 통제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경우에 이렇게 점수가 높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아동이 체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보고자가 보는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요 논문 사례에서는 엄마가 아동을 보고하는 모습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연화 문제는 임상 촉구에서 규칙 위반과 공격 행동 요 두 가지 점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 점수가 높게 나오게 되면 지금 아동 같은 경우 요 사례선 70 T점수 70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행동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샘플에서 보여주는 이 CBCL하고 이 논문에서 보여지는 CBCL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요거는 이제 최신 버전이고 지금 논문에서는 예전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최신 검사 도구로 설명드리면 임상척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옵니다. 불안, 우울, 위축 우울, 신체 증상, 사회적 미성숙, 사고 문제, 주의 집중력 문제, 규칙 위반, 공격 행동, 기타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임상 척도 같은 경우는 70점, T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좀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불안, 우울 부분은 아동기에 흔히 보일 수 있는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반영하여 자신감이 낮고 지나치게 걱정이 많거나 불안 및 공포를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위축 우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위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영역에서 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수줍음이 많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며 말을 하지 않으려 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 아동 같은 경우는 지금 위축이 T점수가 100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신체 증상 같은 경우는 특정한 의학적 원인 없이 두통, 복통, 구토 등 같은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정도를 반영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요 사례에서도 CBCL에서는 신체 증상이 T점수가 77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의뢰하게 된 주호소 문제에서도 이제 신체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보고되고 있죠. 사회적 미성숙을 보게 되면 제 나이에 비해 어리게 행동하거나 너무 어른들에게 의지하고 매달리는 성향으로 미성숙하고 비사교적인 측면을 반영합니다. 그 다음 사고 문제는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생각을 지나치게 반복하는 것과 같은 강박적인 사고와 행동, 환청이나 환시와 같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현상을 보거나 소리를 듣는 등의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사고 및 행동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점수가 높을 경우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반영된 것인지 심화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는 사고 문제가 73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70점 이상이기 때문에 사고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좀 더 세부적인 심화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CBCL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보고자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주의 집중 문제를 보면 산만하고 어떤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지나치게 많이 움직이는 아동은 주의력 문제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규칙 위반은 거짓말을 하거나 가출, 도벽 등 아동 및 청소년기에 보일 수 있는 행동 일탈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네. 요 부분이 요 논문 내용에서 척도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 다음에 공격 행동을 보면 말다툼을 하거나 남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등 공격적인 성향과 싸움, 반항 행동을 평가하는 영역이다. 그 다음에 기타 문제는 위 제시하지 않은 아동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기타 다양한 부적응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해서 CBCR 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BCL 같은 경우는 보고자 검사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검사여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이제 연구 논문 같은데 이게 객관화되어 있는 검사 도구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검사입니다. 이제 사례 개념화를 봐서 이제 아동의 보호 요인, 위험 요인, 환경적인 요인, 그 다음에 이제 유지 강화 요인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호 요인에는 아동의 개인적인 요인으로 부모의 이혼 후 부와 살게 되어 모와 연락하지 못하자 무단결석하고 부에게 올 정도로 당찬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아동에게 보호되는 요인이다. 가족 요인으로 보면 모가 아동의 정서적 도움을 돕고자 하는 태도, 상담을 의뢰하는 어떤 정서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태도가 있죠. 환경 요인에서 상담을 실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험 요인을 보면 아동 개인적 요인으로 봐서 이제 인지 기능이 평균화 수준 부분, 그다음 내성적인 성격과 부모의 갈등 및 이혼, 무관심하고 냉담한 언니, 자녀와의 관계 설정 및 양육에 대한 부의 의견을 알 수 없음. 그다음
모의 우울, 그다음 모의 지지 체계가 없음, 모의 친정 부모와의 관계 문제, 그다음 아동이 모에 대한 지닌 원망과 애증적 관계이며, 그다음에 이제 좀 가족 요인으로 위험 요인으로서 가족 요인을 보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보게 되면 주변에 이제 지지 체계가 없다. 그다음 촉발 요인으로 보게 되면 부모 이혼 후 아동의 부와 살게 되면서 부가 아동에게 모와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주호소 문제의 촉발 요인이 됐다라고 어,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 강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지 강화 요인은 지금 아동이 보여주는 문제 행동을 계속 유지하게끔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개선이 필요하겠죠. 아동과의 분리에 대한 모의 불안과 과잉 허용적 태도, 그 다음에 지지 체제로 가용되지 못하는 언니의 무관심하고 냉담한 태도, 그 다음에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자녀 양육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부의 자세 등이 이제 유지 강화 요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담의뢰는 어머니 모가 이제 상담의뢰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이 유지 강화 요인 중에서 빨리 개선할 수 있고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이제 모의 불안 및 과잉 허용적인 태도, 이 부분이 이제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언니와의 무관심한 태도라든가 부하고의 어떤 연락이 안 되는 부분들은 지금 상담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현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언니의 참여, 그다음 부의 참여까지 이제 유도를 하면 상담을 개입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장기 목표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현재 어, 상담 기간에 오는 엄마와 현재 대상자인 아동을 중심으로 치료 개입이 들어가는 것을 맞다고 보는 게 보시면 됩니다.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요 사례에서는 치료 목표를 다음과 같이 잡았는데요. 이제 아동의 치료 목표와 모의 엄마의 치료 목표 이렇게 나눠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불안을 감소하여 모와의 분리불안 및 신체 증상을 제거하도록 돕겠다. 그래서 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임을 알리며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한다. 치료자는 아동의 분리 등과 관련된 불안이나 염려하는 것을 표현하도록 하고 대처 방법을 찾고 실천해 보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이혼 전 수준의 학교 생활에서 수업과 또래 관계에 대한 참여를 늘린다. 그래서 학교 적응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치료자는 아동이 수업 활동과 또래 관계에 대해 지니고 있는 염려 및 어려움을 탐색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실시해 본다. 또한 아동이 학교 생활에 참여하는 시도를 격려한다. 그 다음에 모 아동 긍정적 상호작용 경험을 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치료실에서 아동과 모의 즐거운 상호작용을 경험을 한다. 모에게, 엄마에게 엄마 자신의 상호작용 태도를 인식하게 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이야기한다. 엄마에게 아동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고 실시한 경험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부모의 이혼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혼과 관련된 감정 및 이야기를 표현하며 이혼 후 일어날 일들을 확인하도록 돕는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 목표는 두 가지를 지금 설정하고 있는데요. 부모의 이혼 및 모의 성격적 특성과 양육 태도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적절한 양육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아동 언니, 모와 긍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가족 상담의 필요성, 모의 우울에 대한 개별 접근 필요성을 이야기해서 이제 엄마의 개별 성인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이렇게 치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회기별 치료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1에서 8회기, 그다음에 9에서 11회기, 그다음에 10에서 15회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초기, 중기, 이제 종결, 말기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회기까지의 목표를 보면 안정적 정서 회복을 통한 분리불안, 신체화 증상 감소, 이혼 전의 수준으로 학교 생활에 참여하도록 돕기. 그래서 참여자는 아동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9에서 11회기 보면 모 아동 즐거운 상호작용 경험을 통한 모 자녀과의 관계질 강화하기. 그래서 참여자가 아동 모 이렇게 지금 현재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에서 15회기 부모 이혼에 대해 이해를 통한 아동의 회복 돕기에서 아동 모는 1회만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시간에 일단 초기 단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회기에 보면은 처음에 치료실을 소개하고 만난 이유, 규칙, 추후, 부모 이혼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치료사가 아동에게 알려줬고요. 아동은 멍하니 무기력한 표정으로 치료자의 설명을 듣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왜 이혼을 했는지 그런지 잘 모르고 부모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빠가 엄마한테 종이 쪽지를 줬는데 라고 하면서 끝까지 말을 못하고 울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동이 진정이 되고 치료자가 아동에게 불을 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는지 묻자 아동은 엄마에게 말하면 아빠 집에 가서 살라고 할까봐 말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고 부에게도 보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사이가 좋지 않아 아빠에 관한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 것이지 어떤 아동명 때문은 아니다 라고 하자 아동은 그래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한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하니까 아빠한테 이메일을 보낼래요 라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일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자 인상이 아동은 부모 이혼의 원인에 대해 알지 못하며 모와 함께 같이 살지 못할까봐 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있고 자주 연락을 하지 않는 부에 대해서 원망을 드러내고 있어서 현재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에 대한 모의 이해, 공감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멍한 표정으로 매우 작은 목소리를 말하고 치료실 내 놀잇감에 대해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는 등의 어떤 우울한 정서 상태가 두드러졌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우울한 정서라기보다는 좀 무기력한 행동 이 보였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2회기 때 아동은 무기력한 표정으로 치료자가 원하는 걸 그리자 하니까 우주 그림을 그렸고 뭐 숙제에 대해서 걱정 그 다음에 치료자가 아빠한테 이메일을 보냈냐고 보니까 아빠가 오른팔이 다쳐서 왼팔로 답장 쓰는데 3시간이 걸린대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 그 이제 치료자 인상을 보면 부가 아동에게 연락하지 않는 이유, 앞으로 자녀들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 참석이 필요하나 부가 연락되지 않아 상담에 참석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놀이치료 하다 보면 부모님이 참여를 하게 되면 아동의 변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게 되지만은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아빠만 참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모님들도 어머님
아버님 다 참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놀이치료사는 그 바탕에서 아이하고 관계에서 초점을 잡고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3에서 4회기에는 3회기 때 이제 비가 오니까 우울해요. 뭐 그랬다라고 하고 치료자가 우울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작아지게 할 수 있을지라고 묻자 무지개를 그리거나 만들면 괜찮아져요. 이렇게 아동이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4회기 때는 집 그림을 그렸고 나만의 예쁜 집 완성이라는 문패도 만들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5회기 때를 보면 어제 오빠가 우리 집에 왔는데 캐나다가 궁금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빠가 영어로 이야기했는데 나도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근데 이제 집에 있으면 엄니가 있어도 낯선 사람이 들어올까봐 자주 무서워요. 라고 표현을 했고, 치료자가 언니가 있어도 낯선 사람이 들어올까봐 무섭고 겁이 나는구나. 문을 잠그면 낯선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까? 라고 묻자 아동은 그럴 수는 없죠.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7, 8회기 때는 조금 아동이 목소리가 커지고 자신이 힘들어하거나 기분 좋으니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아동이 이제 좀 정서가 많이 밝아진 모습이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언니가 심부름 시키거나 컴퓨터를 못하게 해요라고 하면 불만을 이야기하고 이제 컴퓨터에서 오늘 남자애가 이메일을 물어봤는데 메일을 보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숙제를 해야 되고 게임도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자신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치료자한테 이야기하는 모습을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동이 이제 남자 친구한테 이메일을 물어봐서 알려줬는데 치료자가 남자친구가 혹시 이메일 보냈는지 궁금하다 확인해보고 싶어 라고 하니까 아동은 근데 모르고 잘못 알려줬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동이 여자애가 있어요 내일 물어볼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문득 이제 아빠한테 이메일이 안 온 게 이제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아빠한테 이메일이 답장이 안 와서 컴퓨터를 때려 부시고 싶어요. 막 이렇게 부에 대한 원망을 토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8학기 때는 숙제로 초파리를 길러야 하는데 유리병 막에 솜이 뚫고 나올까봐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치료자가 이 초파리가 유리병 막은 솜을 뚫고 나올까봐 걱정이 되는구나. 근데 초파리가 솜을 뚫고 나올 힘이 있을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동은 웃으며 없다고 답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 8회기 때 치료자 인상이 엄마가 부하의 재결합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아동에게 부에 대한 헌담을 하지 않고 아동의 질문에 담담히 대답해준 태도가 아동이 엄마 앞에서 편하게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고 또한 아동이 친구와 어울리고 싶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모 이혼 전의 일상생활로 회복하려는 긍정적인 변화로 여겨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치료자가 놀이치료, 물론 아동이 놀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다 보니까 좀 대화로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대화로 많이 진행이 된 것 같고 좀 인지적인 부분들을 많이 접근하는 모습들이 논문 텍스트에서 좀 확인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뇌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뇌라고 하면은 이 심피질 영역입니다. 인지를 담당하는 것이 이 심피질 영역인데요. 이 뇌 그림이 여기가 전두엽 같네. 거꾸로 됐네. 뇌 그림이. 그렇죠.
이렇게 이런 이것들이 이제 심피질 영역이라고 해서 이제 뇌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인지, 사고, 판단, 행동 조절 등을 담당하는 영역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인지치료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이 영역이에요. 사고가 비합리적 사고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이 인지 영역, 사고 부분을 수정해주는 역할이 인지치료의 접근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영역 부분이 이제 정서를 담당하는 뇌 림비 시스템입니다. 림비 시스템은 이제 포유류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유류뇌. 그 감정을 담당하고요. 그다음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뇌 작동에 있어서 이 정서를 담당하는 이 림비 시스템에서 의급한 신호가 발생하면 이 정보를 처리할 때 여기에서 인지 처리가 안 되고 여기 처리만 하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형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화가 난다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파괴적인 행동이라든가 막 분노를 표출한다든가 이제 그런 어떤 비이성적인 행동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 정서 영역에서의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요 심피질 영역에 대해 처리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놀이치료할 때도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화라든가 분노, 이제 슬픔, 뭐 이런 감정들을 처리를 할 때 그러한 표현들을 다 수용을 해주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수용을 해주게 되면 감정이라는 게 어떤 이렇게 있다가 표현이 되면 이 표현을 허용해주면 극단에 올라왔다가 이게 다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감정이 특징이 이렇게 표현되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든 자신이 억압을 하든 외부에서 억압을 하든 이것을 표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이 상태로 장기가 이렇게 가는 형식으로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림비 시스템이 제기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요 기간만큼만 감정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피질 영역이 제대로 하면서 두뇌가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되는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작동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감정을 억압하게 되면 계속 이 림비 시스템이 정서를 담당하는 뇌가 계속 비상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는 하지만 그대로 행동을 안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게 우리 뇌 구조 특징입니다. 그래서 상담, 놀이심리 상담사라고 하면 어떤 인지치료적 접근을 하더라도 요 사례와 같이 네가 초파리가 유리병을 맞고 소문 듣고 나가 걱정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자세를 취하고 아이가 그 공감을 받고 이 감정이 다 표현돼서 해소가 됐을 때 이 타임에 어떤 인지적인 접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의 감정을 이렇게 공감을 해줬는데 뭐 어떤 이유가 될까 이렇게 막 표현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 감정이 이렇게 다 딱 처리가 된 상태에서 인지치료가 들어가야 인지적 접근이 들어가야 효율성이 있는데 요 타이밍이 아니고 너무 좀 조급해서 일찍 들어갔다 네가 지금 슬프구나 하고 바로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아이의 감정 처리가 이제 치료자가 공감을 충분히 해줬음에도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감정 처리가 다 안 될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인지치료 개입이 들어간다던가, 이제 그러게 되면 어떤 치료의 효과성이 이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지치료에서는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되고요. 특히 이제 또 아동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는 항상 아이의 나이, 왜냐하면은 어떤 두뇌가 발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어떤 어, 인지에 대한 어떤, 지금 같이 초파리가 손을 툭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라는 이런 어떤 인지적인 지적 같은 경우가 다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초등학교 이전의 아동들이라면 이제 그런 합리적인 사고, 인지 사고들이 지금 아직 발달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나이의 특징들인 인지 사고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 이 상담자가 계속 주기시키는, 자기가 자꾸 생각을 해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혼가정 아동의 단기 상담 놀이치료 사례에 대한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좀 뒷부분 뭐 이제 중기하고 후기 부분들은 한번 논문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15회기 하고 나서 이제 사례가, 아동이 이제 분리불안과 가슴이 막막했던 신체적 증상들이 사라졌다. 그리고 놀이치료 후 또래들 관계에서 관심을 보이고 어울리는 모습들이 보였다. 그 다음에 엄마하고의 아동하고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들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혼에 대해서 아동이 자꾸 설명해 달라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알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놀이치료 후 아동이 남은 문제들은 어떤 부모의 재결합에 대한 소망, 그다음에 모의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사항들, 그다음 내성적이고 모의 엄마에 대한 역할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제 이혼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 조절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아빠하고의 관계 등이 이제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그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은 논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읽어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제 쌍둥이 파파의 부모교육 공간에 오셔가지고 질의응답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